예, 기출 그 문제 해설하고 오늘 수업이 그 다음에 뭐 컨퍼런스라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수업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다음 그 기득 혹은 이제 삼지생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이제 수업이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첫 번째로 이제 기출 61회 민소법 기출을 좀 보고요. 이거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질문을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질문은 오늘 할 내용이 질문을 받는데 이거는 그냥 수업하다가 여러분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질문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바로 생각날 때 질문하셔야지. 끝나고 나서 일단 두 개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제시 혹은 뭐 사시생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기득이라고 합시다. 1차 면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민사소송법을 공부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 변리사스쿨에서 민사소송법은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 내용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해서 1시간 동안 이렇게 수업을 하도록 하는데 아마 1시간 전에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출문제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앞에 써놨어요. 그죠? 1페이지에 맨 보시면 제가 중꺾마 해가지고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고요. 여하튼 수고하셨고 그 다음에 일단 이 자료는 제가 화요일날 만들었어요. 화요일날 만들었고 수요일날 이렇게 우리 이제 단톡방 제 개인 단톡방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우리 변리사스쿨 단톡방에 올려놨는데 그 안에 한 질문들이 한 올려놓고 나서 한 대여섯 개 질문들이 쭉 나왔거든요. 근데 주로 어디서 뭐 다른 게시판에 있는 질문 가지고 이제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 매우 문제가 평이하고 무난하다라고 하는 거 일단 말씀드리고 가장 특징적인 건 두 가지입니다. 최신 판례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당사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송 요건 중에 법원, 당사자, 소송물 이렇게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데 법원편이 있고 그 다음에 당사자, 소송 요건이 가장 일반적인 소송법에서의 기본적인 룰인데 법원이 오히려 두 문제 이상 나왔고요. 거의 다 소송 요건, 소송물이죠. 소송물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리고 나서 이게 끝나고 나면 변론에 관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 소송의 종료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끝나고 나야 이제 상소 제도 논의가 이렇게 쭉 들어가는 형태의 일반적인 우리 민사소송법의 진도라고 한다면 요게 반드시 나와야 되거든요. 요게 이제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상소 끝나고 나서 병합소송까지 넘어갔을 때 병합소송에서 주관적 병합 내지 다수상사 소송관계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어쨌거나 이게 안 나왔다는 건 다수상사 소송관계가 하나도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내년에는 매우 강력하게 당사자 편이나 다수상사자 편에 관한 문제가 그래서 올해 저도 그렇고요. 아마 이 부분 역삼동의 학원가의 그 강사들이 대부분이 다수당사 소송관계에서 주로 이제 참가 문제 그래서 단순보조 참가나 독립당사 참가 문제가 나올 확률이 매우 크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게 기존의 당사자 편에서 한 10년 동안 안 나왔던 게 바로 당사자 단순보조 참가나 독립당사 참가 문제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고 이게 가면 갈수록 축적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올해처럼 당사자 편이 한 문제도 안 나왔다 그러면 내년에는 거의 강력하게 더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게 굉장히 특징적이에요. 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당사자가 안 나왔다라고 하는 건 이게 보통 한 두세 문제를 차지할 수밖에 없었고 작년도 그렇고 평소에 항상 그래 왔었는데 이게 다 이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훨씬 더 이 변론 문제는 항상 나올 만큼 나왔어요. 보통 한 두세 문제 나오기 때문에 나올 만큼 나왔고 소송의 종류도 한두 문제 나왔고요. 그죠? 상소 매우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하지만 항소 문제가 안 나면 제가 강사 때려친다고 뭐든 다 항소로 가버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부분도 여전히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강조했던 내용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것이 하나가 있다면 당사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 부분이기 때문에 기득 혹은 제시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음에는 내년에는 당사자 편을 훨씬 더 여러분들이 좀 더 중요하게 공부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형식적인 부분 중에서 이게 이제 이거 우리 진도별로 나가는 것이고, 형식적인 부분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검토라고 하는 문제가 나와요. 검토. 제가 이거 아주 잘 내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거든요. 검토라고 하는 거는 그 쟁점이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모두 써봐라. 안 그러면 굳이 검토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길 수 있는 쟁점들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에서 논의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네가 할 만큼 해봐라. 이런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합판검 해가지고 그걸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특히 이걸 의미 있게 좀 출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검토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 대개의 주어진 설문, 기본 전제의 설문을 해놓고 각 설문마다 독립된 문제다라고 하는 걸 반드시 써주는데 특히 3번 같은 경우에는 독립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어진 문제에서 개별적인 문제들마다 모두 주어진 설문을 하나로 보고 써라라고 하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문제를 볼 때 독립된 설문인지 아닌지가 꽤 의미가 있는데 이번 시험에서 특히 독립된 설문이 아니다라고 제시하고 나왔다라고 하는 건 전체가 하나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꽤 의미가 있어요. 그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는데 종결어미 어떻게 무엇을 물어보느냐 이것과 그 다음에 각 설문들의 관계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주어진 전제에서 대부분의 문제들 특히 3번에서 1, 2, 3에 관한 건 전체가 하나란 얘기예요. 전체가 하나. 그래서 제가 일부러 답도 그냥 하나로 올려버렸어요. 이거를 그냥 나눴을 뿐이에요. 각각 단계별로.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질문을 할 때 그럼 장래이행소를 그럼 개별적 문제마다 쓸 거죠.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문제 자체가 각각의 설문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가장 특징적인 겁니다. 검토하라는 거하고 나머지 독립된 설문이 아니다. 하나라고 하는 거. 이거 그래서 문제 볼 때 수험생들이 이거 한 수십 번 얘기하는데 무엇을 물어보느냐, 어떻게 물어보느냐라고 하는 걸 강력하게 또 한번 말씀드리니까 일단 특징적인 거 두 가지. 나머지는 뭐 기존 문제 유형하고 동일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가지고 1-1번 문제부터 얘기를 하면 1-1번 문제 저한테 오늘 수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누가 저한테 우리 서실장인가요? 저기 보내줬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우리 그 학원 홈페이지에 막 제가 떡하니 나와가지고 뭐라 그래 여튼 적중 뭐 해가지고 적중은 제가 설명하면 되는데 왜 그분 이렇게 거기에서 제가 숫자까지 맞췄다라고 하는 게 마지막 문제가 아니라 1-1번 문제 1-1번 문제. 일단 문제 제가 출제한 문제 한번 봅시다. 제가 출제한 문제가 그 2페이지에 첫 번째 보면 갑이 택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문제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아마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낸 문제 그냥 설문 볼게요. 갑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제1심에서 치료비 1,500만 원, 일시수익 3,000만 원, 위자료 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의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이에 갑은 위자료 패소 1,000만 원 부분에 대해 항소한 이후로 항소심에서 일실이익을 4,000만 원으로 청구치를 확정하였다. 똑같죠, 문제. 어쨌거나 아니 조사가 틀리자거나 이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 강력하게 얘기하는데 이미 금액도 똑같잖아요. 3,000에 1,500. 안 그런가요? 여튼 똑같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게 왜 같을 수밖에 없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은행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여러분들하고 여기 역삼동 여기에서 학원 음침하지 않죠. 죄송합니다. 이 좋은 곳에서 강의하고 있지만 제가 한때는 그래도 이게 변호사 로스쿨 문제은행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낸 문제은행에 낸 문제도 아마 한 수십 개, 제가 제 사례집에 있는 문제들이 아마 몇십 개는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원래 이게 문제 출제들이 할 때 이제 교수들이 그냥 대략적인 프로토콜을 말씀드리면 자기가 출제하는 것도 있고 문제은행에서 뽑아요. 뽑다 보면 제가 낸 문제를 뽑힐 수밖에 없어요. 제가 출제했다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금액이 맞을 수밖에 없는 건 아마 이 출제자가 언젠가 문제은행에서 출제를 했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3,000, 5,000에 1,500까지 맞출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건 혹시 누구랑 지금 미리 그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제 팔 거 아니에요. 그죠? 문제 하나에 아마 제가 한 100만 원 줄 테니까 문제 확실히 알고 할래? 이러면 안 하실 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차피 증거는 없잖아요. 어차피 현금으로 받을 거니까. CCTV는 좀 제가 좀 여튼 농담이고 그렇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문제가 제 광고 삼아 금액까지 똑같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 문제고, 제가 기초 GS인가 이게 실전 GS 동차방하고 실전 GS A반에 제가 이거 문제 냈던 것이고요. 아마 이와 유사한 문제는 한 서너 개 있을 거예요. 아마 저하고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제 얘기에 대해서 반박하지 못할 건데, 일단 그 밑에 이거는 답안도 똑같아요. 그죠? 어차피 원고가 승소했는데 승소한 원고가 항소심 가가지고 만약에 항소인이 피고라면 어떻게 돼요? 피항소인이라면 이때 부대항소로 가야 되는데 항소한 자가 청구 취지 확정할 수 있느냐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때 부대항소 들어가면 전부 다 감점이에요. 감점이 아니라 아예 긁어버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이걸 부대항소로 넘어가 버리면 다 그냥 제대로 이거 피항소인하고 항소인도 구분 못하는 수험생이 어딨냐? 막 이렇게 나갈 것 같아요. 일단 부대항소 쓰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걸 일실이익이라고 하는 혹은 소극적 손해라는 것과 정신적 손해가 소속물이 다르냐니까 소속물 문제입니다. 소속물 문제고, 따라서 소속물을 달리 볼 거냐? 달리 본다면 전부 승소한 자가 청구치를 확장하는 거니까, 그럼 전부 승소한 자가 나오면 뭐가 돼요? 항소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죠.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의 소재 2번 소속물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어떻게 쓰든지 간에 어떻게 소속물이 별개냐 아니냐, 요 논의를 써야 됩니다. 요게 이제 학판 있겠죠. 그죠? 학판을 열심히 쓰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랬을 때 판례에 따르면 학설에 따르면 각각 나눠지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판례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판례에 들어가면 판례에 따르면 소속물이 별개예요. 그러니까 전부 승소한 자가 항소심에서 청구치를 확정할 수 없어요. 왜? 항소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럼 항소이익이 뭐냐 해서 여기서 반드시 항소이익을 따져줘야죠. 항소이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반드시 따져줘야 되고, 그럼 다시 여기 합판검이죠. 합판검. 그래서 여기에서 학설 판례가 있는데 이때 매우 의미 있는 게 판례가 예외를 두고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몇 개가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소속물 이론에 따른, 혹은 이론 자체가 뭐로든 묵시적 일부 청구 이론을 갖다 써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논리는 똑같으니까. 묵시적 일부 청구라고 하는 건 별수로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항소심에서 청구 취지 확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론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논리를 쓰든 판례에 그대로 갖다 문구를 쓰든 그거는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쓰시면 됩니다. 결론을 내주시면 되되, 결론적으로는 무조건 뭘 해줘야 돼요? 청구 취지 확정할 수 있다. 왜냐, 이 방법 빼고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결론을 어떻게 쓰느냐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아예 없어요. 요번 10문제 중에 한 대여섯 명이 저한테 카톡에다가 이게 이런 논란이, 그 내가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여튼 대놓고 내가 얘기하는데 미친놈이, 논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1-1번 논란 없고요. 질문하시면 됩니다. 1-2번은 보니까 이게 지금 합의 조건부로 받아들이겠다 약속하고 뭐 1천만 원 배서 이거는 지금 뭐요? 소송상 화해를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소송상 화해를 해가지고 요게 사기다. 그러니까 무효 취소. 무효나 취소냐라고 하는 거. 그러면 문제의 소재해가지고 이 소송상 화해 법적 성질이 뭐냐가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법적 성질에 따라서 무효 취소가 될 건지 안 될 건지, 이 법적 성질에 따라서 기판력이 무제한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무제한 혹은 기판력 제한력서, 기판력 부정서 해가지고 이거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뭐가 돼요? 결과적으로 기판력 무제한설이면 기판력이 취소가 되지 않는 한 무효를 주장할 수 없겠죠. 그러면 기판력 제한설이나 혹은 기판력이 없다라고 보는 학설에 따르면 무효 취소를 주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부터는 사법행위가 되고 소송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소송행위냐 사법행위냐의 싸움이에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2번의 끝에 보세요. 이 소가 받아들여 줄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죠. 검토하시오. 꼭 검토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판례를 검토하든 학설을 검토하든.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수험을 하면서 아니 왜 이건 검토지? 위원 설명하라고 그랬는데? 1번, 2번 설명하라고 그랬는데 3번 왜 설명하시오지? 이거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학판검 여러분이 좋아하는, 내가 볼 땐 이 출제자가 매우 친절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설명하시오도 했는데 굳이 여기다 검토하시오라고 그러니까 니네들 좋아하는 학판검 열심히 써봐라. 이거 아니에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열심히 학설 판례 검토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검토하면 돼요. 요거엔 논란의 여지가 없어. 이게 뭐 요게 논란의 여지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요 또 한 번 얘기하지만 판례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미 학설과 판례를 썼다 그러면 검토를 했으니까 채점 전화 다 검토했네. 아, 그 얼마나 네가 열심히 공부했냐. 요 학설과 판례를 얼마나 네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요거 쓰면 그냥 점수 주는 거지. 요게 무슨 검토하는데 뭐 의미가 있어요. 그죠?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목차는 3번, 4번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법적 성질이 있고 법적 성질에 따라서 기판력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있고 이 기판력을 어떻게 인정할지에 따라서 무효취소를 다투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기판력 무제한설에 따르면 무효취소는 무효 확인에서는 제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기판력이 부여가 됐는데 무효 확인은 어떻게 해요? 뭐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소외 이익도 없고 보충성 원칙에 의해서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판력 제한설이나 혹은 기판력이 부여가 되지 않는다는 결에 따르면 무효 취소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논리적으로. 그거는 제 책이나 제가 누구 책이나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논리적 전개는 어느 책이나 다 그러니까 문제 보시면 검토해요. 그냥 학설과 판례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 1-3번 1-3번 설명하시오라 했잖아요. 5천만 원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그럼 뭐예요? 이거 누가 설명해야 돼요? 이건 검토하라고 하는 거는 이게 여러분들이 그걸 거기까지 제가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검토하라는 건 야, 네가 변호사야. 변호사니까 한번 네가 검토해봐. 이런 뜻이에요. 근데 3번에 설명하시오는 누가 설명해야 돼요? 문제 보세요.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 각서를 증거로 인정하여 을에게 5천만 원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 설명하래요. 누가? 법원이. 누가 대부를 하는 거예요? 판사가 돼서 내가 판사라면 이건 이렇게 할 거야 라는 뜻이잖아요. 민사소송법은 누구의 학문이냐면 판사들의 학문이에요. 판사가 네가 되면 어떻게 할 거냐의 기준이 바로 민사소송법이고 그게 프로세스고 프로토콜이라고 몇 번 말씀드리는데 판사들의 학문입니다. 원래 전형적인 문제죠. 설명. 판사가. 그러면 판사가 지금 각서라고 하는 게 처분문서. 그러니까 여기서 논리적으로 따르면 각서가 뭐냐? 처분문서야. 처분문서는 산문서이자 처분문서는 뭐예요? 형식적 증거력 인정되면 실적 증거력. 이거 여전히 계속 나오는 얘기잖아요. 실적 증거력이라는 게 내용이죠, 내용. 형식적 증거력 인정되면 실적 내용에 대한 진정성 인정되는 거였는데 내용이 없잖아요. 근데 내용이 없는데 현재 이 문서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내용이 있고 원래 지금 작성자가 나 내용이 없는 데다 사인했어 라는 뜻이잖아요, 문제가. 그럼 작성자가 지금 작성 명인이 나 이거 원래 내용이 없는 데다가 사인했어. 근데 판사가 볼 때는 이미 내용이 있잖아. 그러면 내용이 없다는 걸 누가 증명해야 돼요? 당연히 내용이 없던 문서에 사인했다라고 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지. 요게 무슨 논란의 여지가 어디 있어요? 나 이거 4명한테 와가지고 이게 뭐 논란이 있다고 미친놈이라 해야 뭐 여기 도대체 눈 뒤집고 봐도 어디에 논란이 있어요 대체? 거기 써 있잖아요. 두 번째 줄. 을은 각서상에 서명한 것은 자기 것이 맞으나 갑이 무단으로 액수를 기재하였으므로 거기 써 있잖아요. 무단으로 액수를 기재했다라고 누가 주장하고 있어? 주장한 놈이 뭐 또 해야 돼? 증명도 해야지.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그냥 답답해가지고 설문 3번 보세요. 설문 3번에 4번에 보면 탕마매점 12회 문제 있잖아요. 작성명인이 날인한 되어 있고 그 내용이 백지 문서를 교부한 후 그 백지 부분을 작성명인자 아닌 자가 보충한 문서의 경우 백지 보충한 경우 증명책임은, 그 다음에 동차와 실전지에서 A형, 사형. A형, 사형, 사회는 그냥 그 문제가 똑같아요. 잘 보시면. 제가 이 수업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직 한 10년 동안 안 나온 게 2개가 있다. 그러면서 자기 문서에 대한 부지, 그 다음에 백지 문서, 그리고 또나 요새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외국 공문서에 대한 증명책임. 이거 3개 안 나왔다. 제가 또 뭐라 그랬냐면 서증하고 자백은 스치기만 해도 통풍 얘기 내가 엄청 했어요. 스치기만 해도 아프다고. 이게 아주 답답해가지고 내가 진짜 이걸 못 쓰면 그 말이 안 되죠. 이건 설명할 게 없어요. 오죽하면 제가 거기다가 대략
어떻게 쓰는 거야 해가지고 4페이지, 5페이지에 써놨죠. 그죠? 그래서 대략 이런 정도 쓰시면 돼요. 이건 좀 더, 내용은 좀 더 풍부하게 써줘야 돼요. 이거는 원래 제가 냈던 문제는 이 두 개, 자기 부지 문서하고 그다음에 백지 문서에 대한 증명 책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그 두 개여가지고 그중에 하나만 떼가지고 답만 달아놓은 거고, 만약 이걸 독자적으로 하게 되면 이때는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처분 문서에 대한 실적 증거력이 뭐냐? 이걸 써줘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건 무엇을 전제로 하냐? 내용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용이 없다는 것에 대한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서명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용이 없는 놈이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 걸 증명해야지. 이미 쓰여져 있는 문서에 판사가 볼 때는 지금 내용이 있는데 이거 아니에요 지금. 판사에게 무엇에 대한 심증을 형성시켜줘야 됩니까? 백지 문서였어 라고 하는 심증을 누구의 책임이에요?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게 도대체 왜 논란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입 닫으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저한테 그 카톡으로 12조로 물어보길래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래서 그냥 제 책이나 혹은 제 사례집이나 요거 한번 보고 나중에 얘기하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 얘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문제 2번 얘기하다 보니까 문제 2-1번 문제 2-1번을 보면 이것도 도대체가 난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왜 논란이 돼요? 일단 그 전에 그 밑에 문제 봅시다. 제가 낸 문제. 거기에 보면 갑은 대구 수성구 주소를 두고 의뢰기 1억 원을 대하는 약관에 의한 대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약관은 향후 금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병회사의 영업소재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는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문제예요. 똑같아요. 이게 약관이냐 아니냐만 따져주고 문제는 똑같죠? 이거만 한 70%는 똑같다고 얘기해 주세요. 이 정도면. 똑같잖아. 그럼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돼 있어요? 야, 이거 전속적 관할합의야. 약관에, 그런데 이거에 대한 답 찾아보세요. 제 답안 보시면, 문제의 소재, 이게 전속적 관할합의냐 아니냐? 여기에서 다시 좀 부가적, 이거 있잖아. 맨날 쓰는 거. 그거 써줘야 돼요. 그래서 피고의 주소지 혹은 영업소 소재지는 당연히 전속적 관할합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된다. 그럼 여기서는 원래 이 답은 약관규제법의 유효, 무효 문제인데 여기에서는 A냐 B냐 하면서 이거 약관 아니에요. 약관이라고 하는 거는 대량 거래를 위해서 부동문자로 그건 민법 문제지. 왜 민법 문제를 왜 민사소법에 왜 와요?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건 약관이라는 걸 전제했을 때 약관의 효력이 뭐냐를 따져주는 거지. 이게 약관이냐 아니냐를 민사소법이 왜 따져? 나 입에서 막 병신 소리 나올 뻔했어요. 약관을 왜 따져줘요? 약관은 그건 민법에서 얘기하는 거지. 약관 얘기 쓰시면 안 됩니다. 문제는 요거 할 때 뭐라고 이미 이 판례가 대법원 판례가 뭐라고 전제하냐면 영업소 소재지가 옮겨졌는데 옮겨진 곳이 뭐라는 거예요? 관할이 있다. 약관에 의해서. 근데 그 약관이 잘못됐다는 거는 옮겨진 곳이 뭐라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영업소 소재지라는 걸 전제하는 거지. 그리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피고의 주소지는 분쟁이 바뀔 때까지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요. 그냥 민사소법 2조에 뭐라고 나왔어요? 피고의 주소지를 보통재판적으로 한다며요. 그 피고의 주소지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 언제적 피고의 주소지야? 소재기시 할 때 얘기하는 거지. 논리적으로 말이 돼. 여기 도대체 A씨가 어떻게 나와? 나한테 이것도 내가 얘기하길래 이거 누구 A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막 나오다가 이것도 얘기할 게 없어. 그래가지고 이건 당연히 뭐예요? 현재 분쟁 시에 발생한 이거는 이 판례가 이 문제에 나와 있는 판례 자체가 원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논의 여지가 없어요. 또 얘기하는데 이거 쓸 것도 없다. 그래서 요거는 전속적 관할합의인지 아닌지 그럼 A냐 B냐를 여기서 문제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피고의 주소지가 B인지 여부 해가지고 그냥 여기서 써주면 돼. 문제 물어보는 게 A냐 B냐를 네가 한번 따져보라라고 했으니까 그럼 당연히 피고의 주소지는 보통재판적이고 보통재판적이라고 하는 걸 왜냐하면 보통재판적이니까 전속적 관할합의일 거 아니야. 여기서 전속적 관할, 법정 관할을 합의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라는 거예요? 이걸 전속적 관할합의를 하니까 그래 보통재판적이 전속적 관할이니까 보통재판적은 분쟁 시에 보통재판적을 얘기하는 거지. 말이 돼요? 계약 시에 보통재판적이 어떻게 생겨? 말이 안 되지 그거는. 그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A씨가 아니라 B다. 왜냐면 보통재판적이니까. 그리고 피고의 분쟁 당시의 주소지 소장 거기다 제출해야지. 계약 시기에 얘가 어디서 살았지?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거를. 말이 안 되는 거지.
계약시라고 할 때는 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채무이행지가 될 수 있겠지. 왜냐면 원고의 주소지는 채무이행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이 문제인 거예요. 이번에 원래 대법원 판례가 나왔던 문제. 이거는 이렇게 되고 결론 이렇게 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여튼 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요건 이 판례를 정확히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공부한 사람은 다 맞춰야 되는데 안 맞췄으면 제가 다 쫓아가가지고 막 맞았어 안 맞았어 막 얘기하고 싶은데, 이거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이거 영업소 소재지에 대한 약관규제법에 관한 논의를 하면서, 야 이거 영업소 소재지가 바뀐 곳이 전속 관할이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다. 안 그러면 생길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를 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2번. 2-2번은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거는 너무 쉬워가지고, 이거는 탁마배점 하면서 이거 사물관할 얘기하면서 항소심이 뭐라 했어요? 신고관할이고, 신고관할은 전속관할이야. 그러면 1심에서의 전속관할이 1심에서의 합의부 사건인지 단독 사건인지가 항소심에서 뭐가 돼요? 신고관할에 관한 전속관할이 결정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다른 소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관할항정의 원칙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라고 수백 번 얘기했어요. 그리고 문제도 이미 이거와 동일한 문제는 제가 그 뒤에서 냈어요. 그죠? 거기서 탁매매점 이해해가지고 그 6페이지 양가로 1번 맨 밑에 보세요. 제1심 법원이 청구인용 판결을 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보세요. 두 번째 7페이지에 위에, 만약 대전고등법원이 2심으로 심리하던 중 청구가 2억 원으로 감축되었다면 어떤가? 반대로 제1심에서 2억 원으로 청구한 사건에서 대전지방법원 합의부가 2심으로 심리하던 중 원고의 청구가 지가 상승하여 6억 원으로 확정되었다면 어떡할 거냐? 안 된다고. 변동이 될 수가 없다고요. 그게 그거잖아요. 반소가 5억 5천으로 바뀌더라도 그건 반소 항소심은 이미 거기 관할항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반소 같은 경우에 뭣도 있을 수 없어요? 합산의 원칙도 적용되지 않아요. 그냥 그 합산의 원칙 쓰면 안 돼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반소 자체가 뭐니까? 이미 합의부 사건이잖아요. 거기 무슨 합산의 원칙 왜 써? 너 또 한 놈이 너 합산의 원칙 썼냐고 넌 떨어졌어 내가 그러고 말았어요. 그 얘기 하면 안 되는데, 합산의 원칙 쓰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의미 없어요. 이미 반소 자체가 5억 5천인데 합산의 원칙 왜 써요? 아무 의미도 없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1번에 넣고 사물관할에 관한 일반 논을 써줘요. 그래서 5억 5천은 원래 뭐야? 합의부 사건이고 고등법원 사건이다. 그러면 3번이 뭐가 돼요? 그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고등법원으로 바뀌는 건지, 아니면 여기다가 그냥 대놓고 관할항정의 원칙 적용 여부, 아니면 항소심에서의 신고관할, 뭐 이런 식으로 목차를 잡아주고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이거 뭘 써줘야 돼요? 관할항정의 원칙, 그 다음에 두 가지 써야 됩니다. 관할항정의 원칙하고 신고관할에 대한 전속관할 문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써줘야 돼요. 그리고 결론이야 뭐 안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니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너무 쉬워요. 그 다음에 3-1번 보세요.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는데, 이거 가지고 그 두어 명이, 저도 처음에는 뭐지 하고 좀 봤어요. 봤는데 이게 변종시 이행불능이라는 문제가 생겨요. 변종시 이행불능을 전제로 하면, 변종시 이행불능되면 이건 이행불능되니까 청구 기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소유등 청구를 그러니까 기각이 되면 뭘 해줘야 돼? 기각이 되면 다음 청구를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청구권자가 변종시 이행불능을 전제로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잘 보시면 두 번째 줄부터 1심 법원이 청구 기각을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갑이 항소하였다. 이 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일 때 갑은 A 토지가 지자체의 공공사업을 위하여 수용될지 모른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용될지도 모른다는 거. 그 얘기는 여기서 여러분 왜 힌트를 잡냐고 하는데, 잘 보세요. 언제 수용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는 변종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언제 수용될지 모르는데 변종시 말이 돼 안 돼? 그거를 일단 내가 청구해놓고 수용이 되면 그때 뭘 달라고? 돈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변종시를 특정한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의사표시 자체도 불특정됐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그게 만약에 불분명하다면 누구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줘야 돼? 청구권자에게 유리하게. 이거는 제 책에든 모든 책에 다 있어요. 뭐라고? 이게 변종시의 예비적, 진정 예비적 병합에 대한 의사표시가 분명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석해 주라고? 부진정 예비적 병합으로 해석해 주라고.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 이것도 왜 논란을 해요? 그래서 이 소송절차 가분을 상대로 A 토지가 수용될 경우 변론 종결 당시에 시가에 따른 금원 지급을 구하는, 그게 요게 특정이냐? 아니에요. 이거는 변종시 금원을 청구하든 집행불능시 혹은 경매시, 그건 누구의 의사야? 그건 원고의 의사일 뿐이지. 뭔 상관이에요? 이건 특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언제 수용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얘기는 집행불능 당시까지, 그러니까 소위등 청구에 집행하러 갔더니 수용됐네. 그럼 뭐 달라고? 돈 달라고. 이렇게 해석해 줘야지. 여튼 문제는 근데 되게 재밌어요. 일단 이 문제의 가장 특징적인 게 뭐라 그랬지? 없어요. 독립된 설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이 문제들 다 연결해서 써줘야 돼. 1번 문제 보세요. 제1해소가 항소심 계속 중일 때 이러한 제2해소가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 거,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그러면 일단 A 더하기 B가 가능하려면 소변경이죠. 소변경. 그럼 소변경에 대한 요건 써줘야 돼서 써줘야지. 왜냐하면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하니까. 근데 이미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지 않아. 어쨌거나 청구의 기초가 동일한데 이걸 진해병으로 보든 부해병으로 보든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청구와 기초가 동일하니까 여기서 논의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문제의 소재, 1번 문제의 소재, 2번 소변경 요건 부합 여부, 부합해요. 그 다음에 3번 부해병이냐 진해병이냐. 그러면 부해병이면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고 진정예비적 병합이면 가능한 이유가 뭐냐. 부해병이면 장래 이행해소니까 장래 이행해소는 뭐예요? 청구적 격과 그 다음에 현재 이행할 필요가, 그러니까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 이거 일단 둘 다 인정이 돼. 부해병으로 인정하든 그 다음에 진해병으로 인정하든 다 돼요. 안 될 게 없어. 단지 이거는 여기 1번에서 이게 부해병이냐 진해병이냐를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부해병을 논의하면 장래이행해소에 대한 적부를 써줘야 돼. 여기서는. 왜냐하면 이게 가능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장래이행해소에 대한 청구적 격과 뭐가 필요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가능해요. 그러니까 요 1번 문제에서는 진해병이냐 부해병이냐를 쓸 필요가 없고 모두 가능해.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소변경에 관한 요건들은 다 충족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해석 문제는 생길 게 없고 부해병이든 진해병이든 모두 가능하다. 이거 지금 뭐를 쓰라고 그랬어요? 가능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그랬죠. 이유를. 진정 예비적 병합으로 봐도 가능하고 부진정 예비적 병합으로 봐도 가능하고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부진정 예비적 병합을 이건 원래 본질이 뭐예요? 단순 병합인데 그 객관적 성질상 순위를 나눌 수밖에 없잖아요. 현재 이행해소를 인용하면 반드시 뭣도 인용해줘요. 이거 한번 나왔어요. 그 문제가 지금 그 밑에 있는 문제예요. 이거 제가 기초GS인가 실전GS A 하면서 이거 몇 년 전에 나왔는데 22년도인가 21년도에 나왔는데 그 내가 작년까지는 안 보다가 작년하고 올해부터 다시 보기 시작한 거라고 내가 수업 시간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야, 내 1년 전에는 안 보지만 2, 3년 뒤에는 또 나올 수 있어. 왜냐하면 직전 연도 건 안 나오지만 2, 3년도 건 나올 수 있고 단순병합은 관련성 있는 단순병합과 관련성 없는 단순병합에 대한 소변경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라고. 그러니까 이건 제 강의 들어보시면 했던 수업.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볼 때는 논란의 의미가 없어요. 그냥 가능성 문제 써보면 둘 다 가능해. 그래서 논란 써주면 돼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네, 둘 다 가능합니다. 근데 기본적인 제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는 이거를 진정 예비적 병합이라고 해놓으면 틀려요. 이거는 확실히. 그러나 부진정 예비적 병합을 전제를 해놓고 진정 예비적 병합으로 해석하더라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괜찮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진정 예비적 병합으로 단정하는 순간 전부 다 나가립니다. 무슨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나 부진정 예비적 병합을 전제해놓고 진정 예비적 병합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도 가능해요. 여튼 그렇게 전제해놓고 그 다음에 3-2번 봅시다. 3-2번 보면 항소심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A 투중 여부 확정되지 못한 것이므로 예상된다. 이때 뭐 쓰라는 거예요? 이건 따질 것도 없이 이건 진해병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뭘 쓰라고? 부진정 예비적 병합 이른바 현재 이행해소하고 장래 이행해소를 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해소가 제기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라는 거예요. 이유를. 그러니까 1번 내가 문제의 취지를 보니까
1번에서는 소변경 요건이 뭐고 그랬을 때 이 항소심에서 소변경 이른바 청구의 병합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 어떤 게 있느냐 이걸 써보란 얘기인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2번에서는 반드시 뭘 써줘야 돼? 장래 이행수를 반드시 써줘야 돼요. 가능한 이유를 설명해 보라니까. 무슨 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3-3번 3-3번도 또 재밌어요. 항소심 법원은 심리 후 2개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으면 뭐가 설명할 수 없어요? 진정예비적 병합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예비적 병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인용이라는 게 나올 수 있어 없어요? 이거 판사가 미치지 않고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진정예비적 병합인데 둘 다 인용이 나오면 항소심 가면 전부 어떻게 돼? 전부 이심되고 전부 심판 범위가 돼야 되겠지. 진정예비적 병합이든 부진정예비적 병합이든 전부 이심되고 전부 심판 대상이 돼야 되니까 논란의 여지도 없어요. 이건. 단지 문제의 취지상 전부 인용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뭐밖에 없어요? 부진정 예비적 병합밖에 없지. 이게 어떻게 가능해? 그리고 거기다가 불안한데 난 진해병인데 그럼 진해병이면 항소심 판결이 잘못됐다. 잘못됐지만 전부 의심되고 전부 심판 대상이 되기 때문에 확정될 수가 없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조금만 생각을 해봐. 저하고 같이 공부한 놈들이 만약에 이걸 진해병을 썼다 그러면 죽여버릴 거예요. 이런 판결은 나올 수가 없다라고 내가 수십 번 얘기했잖아요. 오로지 이런 건 이거 내가 뭐라 해서 장래 얘기에서 이행 이거 둘 중에 밖에 없다라고 내가 이것밖에 없다 그랬는데 딴 얘기하고 있으면 진정 예비적 병 이 얘기하고 있으면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거 시험 얼마 전에도 내가 이 비슷하게 풀어가지고 이게 뭘 논란이야 이게 도대체 7명인가 이거 진해병 아니고 미친놈이 아니고 이거 어떻게 이게 돼 이게 말이 돼요? 설사 진정 예비적 병합이라 하더라도 뭐 하나가 올라가면 다 올라가 안 올라가? 다 올라가지. 이게 어떻게 이게 집행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논리적으로 내가 집행 얘기를 수십 번 얘기했는데 도대체가 이게 뭐가 논란이 어디 있어요? 논란 어디가 뭐가 논란이 돼? 그렇다고 이따가 질문할 때 논란이 안 된다 그랬는데 질문하면 안 된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돼요. 언제든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결론은 뭐가 돼야 돼요? 확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진정 예비적 병합이든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든 예비적 병합 두 번째 청구가 항소를 하게 되면 상고를 하게 되면 당연히 못 올라가. 주의적 청구도 당연히 올라가야 되겠죠.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거에 관한 문제를 뭘 써야 돼? 이심범위와 심판범위. 그럼 이심범위와 심판범위 들어가면 뭘 써야 돼? 심판범위 들어가면 상소 불가분의 원칙하고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그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특히 장래행위에서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4-1번 이건 금액을 맞추는 거 5천만 원을 어떻게 맞췄다 그래? 1번을 맞춘 거지. 3,1,500이면 그럼 이 정도면 여러분들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3,1,500을 누가 맞춰?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3,1,500이 맞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누군가 내 문제은행에 냈던 문제를 제가 로스쿨 있을 때 갖다 쓴 것 같다. 이런 취지로 얘기한 거고요. 5천만 원은 개나 소나 다 써요. 5천만 원. 의미가 없어요. 1번 봅시다. 이 소송에서 갑은 자기 A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을은 그 당시 갑이 이를 대리권 병역에 수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일단 문제 소재 2번 말소 등기 청구 소송에서 대리권 수여에 관한 주장 증명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대리권 수여에 대한 주장 증명 책임은 말소 등기 청구한 원고에게 있는 거. 원고에게. 그러면 대리권 수여가 인정이 되면 이거에 대한 이 주장이 인정되면 대리권 수요가 인정이 안 되면 대리권 수요가 인정되면 논란의 여지가 없잖아. 대리권 수요를 안 됐어. 그러면 무권 대리에 대한 추이는 누가 증명해야 돼? 이거 원고가 대리권 수요를 증명했다면 대리권 수요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증명했다면 무권 대리라는 게 얘가 증명했잖아. 내가 수업 시간에 뭐라 했어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피고의 대응. 원고의 주장이 말소등기 청구 소송에서 대리권 수여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살짝 뭘 써줘야 돼요? 등기의 추정력을 써줘야지.
저당권 말소 등기에서의 추정력은 대리권까지 인정돼 안 돼? 인정되잖아. 그러니까 인정되니까 대리권 수여에 관한 수여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한 대리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건 원고인 말소 등기 청구권자가 주장 증명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럼 등기 추정력상 본증으로서 대리권 수여가 없었다라고 하는 걸 원고가 주장 증명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게 세네 이게. 이거에 대한 주장 증명이 문제에서 보니까 됐다고 나왔어 안 나왔어? 됐다고 나왔잖아요. 법원이 무슨 심정을 형성했어요? 대리권 수여를 하지 않았네?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 내가 수업 시간에 몇 번 했어요. 이거 이미 밑에 문제 똑같잖아. 이미 밑에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거기서 내가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등기 추정력 문제가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는데 문제에서 보니까 이건 증명됐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대리권 수여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증명됐으니까 그럼 피고는 그럼 무권대리 추인을 인정해줘야 돼. 얘가 주장 증명해야 되잖아. 얘가 주장 증명. 대리권 무권대리라고 하는 주장 증명은 원고가. 그럼 대리권 추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 누가? 그리고 각각 법조문은 뭐예요? 다른 문제잖아. 대리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과 대리권을 추인이라고 하는 건 각각 이건 항변사항이고 주요 사실이에요. 여기에 무슨 간접사실이 어디 있어? 이거 간접사실 쓰는 놈들은 죽여버릴 거예요, 또 이것도. 간접사실이 아니에요. 이게 간접사실 어디 있어? 간접사실은 주요 사실을 추단케 하는 건데 이미 이건 무권대리 추인 자체잖아요. 그러면 이 주요 사실인 이걸 증명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 그런데 이걸 주장하고 뭘 해줘야 돼?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주장하기도 전에 뭘 한 거요? 주장하기도 전에 증명이 됐대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문제의 소재, 원고의 주장증명 책임, 그 다음에 피고의 주장증명 책임. 그래 놓고 여기다가 4번 무권대리인에 대한 증명 여부 혹은 심증 형성 여부. 저 같으면 아마 이렇게 썼을 것 같아. 이건 같이 쓰든지 심증 형성 여부 해가지고 그러면 유일하게 무슨 문제가 생겨요? 주장은 없는데 뭐만 있는 거예요? 증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주장 책임을 완화할 수 있냐의 문제가 생겨 안 생겨? 요거의 유일한 논리는 주장 책임을 완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에서도 뭐라고 물어봐? 병신 같은 원고가 이렇게 해야 수업이 재밌을 것 같아서 얘기합니다. 병신 같은 원고가 무권대리 추인해버렸네? 이런 바보 같은 놈이 어딨어요? 누가 주장하지도 않았는데 피고가 주장하지도 않았는데 그럼 법관이 볼 때는 무슨 문제가 생겨? 속으로 겉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야, 너 바보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문제는 두 명이 나한테 여기 성명권 써야 되냐고 그래. 내가 수업 최종 정리 직전에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성명권이라고 하는 건 불의의 타다. 불의의 타라고 하는 건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게 불이익하게 생겼을 때 성명권을 행사하는 건데 이거는 피고한테 무권대리 추인해주면 피고한테 무조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아니 생각도 못했는데 원고가 무권대리를 추인해줬네? 얼마나 좋아. 그럼 법원이 야 너 이거 추인 받을 거야. 이 판사가 미치지 않고서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를 누가 물어보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 그 성명권 행사하면 안 돼요 이거는. 유일하게 남는 건 주장책임 완화예요. 주장책임 완화. 그 주장책임 완화 여러분 여러 가지 있잖아. 묵시적 주장, 그 다음에 간접적 주장 어쩌고 저쩌고 쑥 쓰면 돼요. 근데 이거는 무권대리 주장은 얘가 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인정해버렸단 말이야. 그 상대방이 인정해버린 걸 굳이 여기다가 주장책임 안 했으니까 원래 변론주의라는 건 누구 때문에 생긴 거예요? 당사자 때문에 생긴 건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 이렇게 돼야 안 돼. 원래 주장책임이라는 건 원고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법원은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당사자를 돕기 위해 만든 규정이란 말이에요. 그 판례도 써 있어. 여기서의 주장책임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이 주장한 거, 상대방이 증명한 것까지 적용할 여지는 아니야 라고 명시적으로 판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따라서 간접적 주장 내지 혹은 주장책임 완화의 법리에 따라서 법원은 이걸 심증을 형성하더라도 문제가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원고하고 피고 모두 다 이걸 무권대리를 추인해버렸는데 뭐가 문제가 돼요?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요? 잘 보세요. 문제에서 보면은 끝에 전부터 보세요. 이러한 경우에 법원은
갑이 병에게 A 토지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대리권 수여한 사실이 없고 대리권이 없이 한 설정에 나중에 추인하였다고 판결할 수 있는지 지금 누구 얘기 쓰라는 거야? 누구? 판사가 이거를 이렇게 판결할 수 있는데 그것도 근거가 뭐 어떤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 라는 거잖아요. 라는 거. 내가 수십 번 얘기해. 문제가 뭘 물어보냐라고. 요게 논란이 미친놈도 아니고 이게 무슨 논란이 있고 뭐 이의 신청을 하고 도대체 미치지 않고서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대체. 아우 나 답답해가지고 참. 2번은 할 게 없어. 할 게. 재판상 자백과 오동경창만 오동립 떨어지는 소리만 하여튼 수십 번 했어요. 그죠? 그래서 재판상 자백하고 오동경창 써주시면 됩니다. 이거 쓸 것도 없어요. 네. 이 정도 되면 제가 볼 때는 제 문제에서 한 90% 이상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고 그 증거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여튼 요렇게 풀어보시면 되고요. 요 목차의 구체적인 부분은 지금 시험이 끝난 마당에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대충 이렇게 쓰면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 수업 시간에 모두 다 수업 시간에 문제 자체가 다 그렇게 나왔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혹시 질문 일단 먼저 합시다. 질문. 각 문제들에 대해 질문. 이해 안 되는 거. 아니 한 명인가 나보고 뭐 이의 신청해도 되냐고 카톡에 내가 보여주고 싶은데 내 개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그리고 수험생이 문제 자체를 보고 해석을 해야지. 뭔 이 오컴의 변도라고 알아? 오컴의 변도날? 가정하지 문제 왜 가정을 해요? 뭐 이랬으면 어땠고 저 오컴의 변도날도 모르고 뭘 하는 거야? 문제 수험생이 문제 자체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해석해 줘야지. 여기 이렇게 가정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저게 저렇게 가정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고 논리학의 기본도 모르고서 무슨 아유 내가 더 심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이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말도. 요새 오늘 설명한 것 중에 이해 안 되거나 여기에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 몇 년 전부터 문제 오류가 왜 생긴다는 거예요? 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얘기는 왜 하는 거예요? 대체. 그래서 제가 카톡방에서 한 2명 저하고 지금 이미 상처받아가지고 이제 연락 안 한다 하시는 분 있는데 아니 그게 사실이 말이 안 되는데 그걸 왜 얘기해요? 그걸. 질문 없으면 제시 기득인데 지금 이 수업을 듣거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내용은 뭐냐면 아마 이 시험이 요번에 보니까 어려웠거나 이해가 안 됐거나 하는 건 저하고 같이 수업 들으신 분들 중에는 일단 제가 올해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데 꼭 5월달 6월달까지 같이 하다가 횟가닥 돌아가지고 6월달부터 다른 수업 들어요. 그럼 안 돼. 내가 그래서 수업 시간에 수십 번 얘기하고 있지만 내가 다른 수업 듣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내가 내 문제를 거의 완벽하게 이해하고 나면 들으라고 내가 수백 번 얘기해. 내가 수업 시간에다가 내 강의 들으시면 알겠지만 내가 다른 강의 듣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냥 내 거 다 이해하고 나면 들으라고. 근데 못해. 왜냐하면 150문제를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그죠?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끝까지 믿고 가시라고. 그래서 한 2명은 또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수 있지만 이번에 막 같이 끝까지 와서 좋다. 제가 이거 왜 이 얘기를 바탕에 깔고 있냐면 제시 기득이 되게 좋은 것 같지만 매우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내년이라고 하는 심리적으로 내년에 또 볼 수 있어라고 하는 어떤 바탕에 깔려 있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는 낭떠러지예요. 그러면 일단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제시 기득은 그래도 기본 이론이라든지 문제를 어느 정도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완벽하게 민사소송법을 이해하는 거, 기초를 완벽하게 다지는 거. 그리고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형태로 풀어야 되는지. 근데 이거는 일종의 사고방식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다른 건 안 하고 문제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각각 문제에 대해서 뭘 물어보고 있는지 이거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1년 동안 문제가 나왔을 때 뭘 물어보느냐? 이걸 파악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 혼자 해도 되고 저랑 같이 해도 되고 뭐 계속 얘기하잖아요. 각각 문제 유형들이 논하시오, 주장을 설명하시오, 검토하시오, 각각 다르다고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초부터 계속 쌓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는 몰라 바보야 라고 하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문제를 보는 연습부터 다시 해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문제 볼 때마다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출제자가 어떻게 내는지에 따라 또 당황스러워. 수험생은 주어진 문제를 최선을 다해서 풀어야지 그거에 대해 불만을 가지면 안 돼요. 어떤 이상한 놈이 자꾸 불만을 가지라고 뭐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수험생은 그리고 똑같은 조건에서 다 보고 있는데 불만을 가지면 돼, 안 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이론을 정리할 것인지 다시 지금도 파악을 해야 돼. 그리고 시험은 지난주에 끝났지만 1년 금방 갑니다. 아마 작년 이맘때를 생각해 보세요. 벌써 1년이에요. 그죠? 문제는 내년 한 1월달, 2월달 되면 다시 또 조급해지기 시작하고 그 전에 지금 할 수 있는 건 9월부터 한 11월, 12월까지 민사소송법 한 두세 번 정도는 완벽하게 할 정도가 돼야만 내년 1월, 2월 갔을 때 동차반들하고 차이가 생겨요. 안 그러면 생길 수가 없다.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제 수업 앞으로 어떻게 할지 하고 연결되겠죠. 그렇죠? 이 수업이 당연히 이제 광고하고도 연결되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9월 달부터 심화정리 강의, 그 다음에 다시 기초GS 다시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랑 동차반 했던 달보다 JC생들 기초GS가 더 많아요. 작년에 한 50명 거의 가까이 해가지고 12월 달도 개설이 됐어요. 2번씩 개설이 됐는데 왜냐하면 한 반에 10명씩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10명씩 밖에 못 받아줘요. 그러니까 10명도 한 명씩 10분씩만 붙들어도 100분이라서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건 한 번씩 꼭 해보셔야 돼요. 기초GS를 통해서 문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지금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저처럼 이런 문제는 이렇게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거의 5분 안에 다 이게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이게 될 수 있어요. 그 5분 안에 될 수 있는 걸 같이 연습을 해보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 한 번 얘기하지만 제시와 기득이라고 하는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오로지 딱 도움이 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한 번 읽어봤다. 그렇다면 그 한 번 읽어본 걸 바탕으로 해서 그거를 자본으로 해서 완벽하게 축적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나와도 내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기본 이론을 그래 변론주의 같은 게 그래 어려운 거예요. 변론주의는 외울 수가 없어.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법적 이론을 여기다가 제가 오늘 여러분 4-1번 설명할 때 이해 안 돼요. 거기에 새로운 이론이 어디 있어? 아니 시험 보고 나서 4명인가 5명이 4-1번이 뭐냐고. 나 운전하고 있어서 운전하고. 어떻게 알아? 그래 일요일날 제가 우리 서상미 실장한테 나 문제 못 받았으니까 그것 좀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일요일날 보니까 그래 내가 질문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이게 대답해 주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다른 거는 보니까 암기로 다 돼. 왜냐면 다 암기 사항이니까. 근데 4-1번 같은 게 되게 좋은 문제가 이건 암기 가지고 안 되거든. 왜냐면 아는 것도 같고 모르는 것도 같고 그거에 대한 논리 이론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제가 논리를 만들었잖아요. 원고의 주장증명, 피고의 주장증명. 그랬을 때 여기서 문제되는 게 결국 주장책을 완화할 것이냐. 이거잖아, 이거. 이런 사고방식, 이걸 우리가 리갈마인드라고 특히 이 절차적인 프로세스나 프로토콜이란 이런 문제는 실제법적인 것과 달라. 이건 한번 체계가 잡혀지면 거기에 체계에 맞추면 돼. 제가 4-1번에 대한 이론은 뭐예요? 원고의 주장증명, 피고의 주장증명. 그래, 증명이 됐어.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 주장책임만 완화하면 되네? 이러한 어떤 그 문제풀이에 대한 이런 것들은 절대 동차반들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동차반들은 외우기 바쁘니까. 근데 재시생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근거는 이제 한번 데이고 다치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면 그런 사고방식을 갖게 되면 그보다 낮은 수준의 문제들 아까 소송상 화해의 무효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검토하시오라는 문제가 얼마나 쉬운지 아시겠죠? 판검 나오는 문제가 얼마나 쉬운 문제인지 그것들에 대해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문제 보는 방식 그랬을 때 그걸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 이런 논리적 구조를 여러분들이 나머지 1년 동안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나와도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장점은 뭐냐면 올해까지 나온 문제를 아마 대부분이 이제 판례를 가지고 내년에 특히 새로운 판례가 아마 분명히 낼 수밖에 없어요. 원래 판례가 새로운 판례가 한두 개는 반드시 출제가 되는데 올해만 예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동차반이나 내년에 합격할 사람들보다 훨씬 좋은 게 뭐냐면 당사자 편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그런 어떤 논리적 구조를 그 새로운 판례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어떻게 체계를 잡아가지고 하신다 그러면 내년에 그 동차 왜냐하면 여러분 600명하고 내년에 합격할 600명들 합해가지고 1200명일 거 아니에요. 이걸 헛수로 만들어야 돼요. 헛수로. 그 여러분들끼리 경쟁을 해야만 3대1이 되는 거예요. 3대1. 그 3대1에서 여러분들이 우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특히 민사소법에서는 그런 것들을 빨리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공부하셔야 된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올해 일단 합격하셔야 되죠. 그죠? 일단 무조건 합격해야 되고 올해 합격 못하더라도 내년에는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그 기득권을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내년 12월, 올해 12월까지는 무조건 민사소법만 하세요. 민사소법. 그래야 내년에 쫓아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민사소법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저랑 같이 한 것 중에 새로운 이론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왜 어려웠지? 그러한 체계, 마인드, 그러한 어떠한 그 법률적 사고방식이 안 갖춰서 그래요. 그런 것들을 좀 한 몇 개월 동안 같이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 질문? 네, 또 한 번 제 카톡에다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폭파시켜버려요. 폭파. 이의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